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책은 공감병입니다. 여러분들과 2022년 12월까지 교육 관련 서적을 제가 꾸준히 좀 같이 읽어드리고 그리고 또 해설도 조금 덧붙일 예정인데요. 공감 중독에 빠진 현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바로 나가이 요스케의 공감병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출판사 마인드빌딩에서 나왔고요. 튜버들에게 책을 보내주셔서 제가 마침 관심분이라서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부분은 여러분들 이 우치다 다스루 교수 혹시 아세요? 일본의 세이카 대학 개건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분 자체가 굉장한 지성인이시거든요. 제가 12년 전인가 한국 오셨을 때 뵌 적이 있는데 이분 정말 다르다 생각했었는데 바로 이 우치다 선생님과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나가이가 대담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꼭 읽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의 문제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어마어마하죠. 특히 이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당선인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란이 엄청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 방법은요 결국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요즘에 국회 방향이나 이런 걸 보면 바로 이러한 집단지성의 힘을 사용하는 파워가 보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즘에 개딸이라고 하는 2030 젊은 이들이 바로 이러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그야말로 BTS까지 팬덤 문화로 해서 그 세계 글로벌 문화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불이 혼자이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성의 힘을 어떻게 함께 사용해서 같이 잘 사는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 또한 교육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마침 우치다 선생님 글을 쭉 읽다 보니까요. 요즘에 박문호 박사님 뇌과학 공부를 제가 이 느낌, 기억, 지식 이거 계속 공부를 해왔었는데 굉장히 엄청난 통찰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럼 먼저 우치다와 그리고 또 이 책의 저자인 나가이의 대담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지은이인 나가이 요스케가 이 책이 왜 썼는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이 공감으로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아무도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심장이 쫄깃했다. 반면 사회의 변혁을 위해 공감을 올바르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이 책이 어떤 힌트가 되거나 문제의식을 심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리고 사회와 세계를 더 나은 차원의 것으로 만들어갈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우리 다 느끼는 거잖아요. 저도 이거 유튜브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2번 누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좋아요를. 그럴 때 정말 절망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멈추지 말고 이러한 지성의 힘을 모아야 하는지 우치다 교수와 그리고 또 나가이의 대담 집단지성의 힘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의 힘 우치다. 중요한 점은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집단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집단적인 지성이 아니라면 그것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지성이 있는 사람은 지성이나 정보가 풍부한 개인이 아닌 그 사람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주위 사람들의 지적 성과가 향상되고 연이어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창의적인 행위를 불러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명석한 달변가라고 해도 그 사람이 오면 모두의 마음이 어두워지며 조용히 입을 다물어 버리고 지혜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를 지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명철하시죠? 지성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에 주위 사람의 지성이 발동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은 없는 게 낫습니다. 인권을 지키는 것도 혼자서는 실현할 수 없는 거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집단으로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집단 전체가 인권을 지키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어떤 흐름을 만들고 고취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인권주의자 중에는 때때로 몹시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건 누구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로 장황하게 작성해 인권주의자의 허들을 자꾸만 높입니다. 그런 원리주의적인 인권 옹호자일수록 미비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엄격한 태도로 심사하듯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토록 요구 수준이 높다면 다소 무리일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서둘러 물러섭니다. 결과적으로 인권을 지키려는 사람의 숫자는 차츰 줄어 집단의 윤리적인 행위의 절대량은 감소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인권 옹호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이 활동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는 원리주의는 말할 때는 근사해 보이고 논리적으로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뜻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모두 조금이라도 행복해질까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혼자서 자신의 그릇이나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나가이. 그러고 보니 저 역시도 늘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압적인 인권 옹호자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치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었나요? 나가이 같은 경우는 이 테러 집단들과의 협상 이런 일을 주로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저자이면서. 우치다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을 때요. 마흔 무렵일까요? 막 교수가 되었을 무렵에는 열의로 가득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내 생각을 전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대도 제대로 듣는 학생은 고작 20-30%일 뿐 나머지는 그저 멀거니 보거나 잡담하거나 졸더군요. 처음에는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지? 하고 몹시 화가 났는데 어느 시기부터 20%의 학생들이 들어주니 그걸로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록 제 수업에서 조는 학생일지라도 어쩌면 다른 교수님의 다른 수업에서는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교수들 모두가 교육을 분담하고 있으니까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20-30%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고베 여자원은 창립한 지 150년이나 되는 학교라서 때때로 세상을 떠난 졸업생이 남긴 거액의 유산이 기부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평생토록 저금한 돈일 때도 있고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격리부장에게 이 같은 보고를 들을 때마다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졸업한 건 지금으로부터 60-70년 전의 일로 그녀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선생님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모르고요. 그들에 대한 감사의 증표로서 들어온 기부를 우리가 받아도 되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받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이 좋아 우리 학생 중 누가 70년 뒤에 모교에 기부한다면 그때의 교사들 역시 우리의 이름도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도 모를 테니 말입니다. 또한 그녀들은 그때 받은 교육 덕에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에 선물을 보내는 것이죠. 교사들은 집단으로 교육합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교사 집단을 형성하고 교육의 주체가 됩니다. 개인이 아니고 동시기에 재직한 교사들만도 아닙니다. 과거 이 학교 교단에 섰던 교사 모두와 앞으로 여기에 서게 될 모든 교사,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이 함께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교육을 맡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팀으로 교육 활동을 맡으니 저 혼자 애쓸 필요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으니 스트레스가 대폭 줄었습니다. 학생에게 나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고 졸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느긋하게 쉬어도 좋다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졸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하는 약자에 대한 지원이나 의료와 교육의 제공도 규모가 큰 사회적 사업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당신이 하는 사업에 동참하게 만들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니 괜찮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정말 그런데요. 의무감이나 사명감으로 하면 아무래도 표정에서부터 딱딱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하튼 스스로 기분 좋게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흡인력을 발휘해 사람들을 이끌어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하며 호기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다음 주제는 집단적 지성을 키우는 감정의 그릇입니다. 나가이.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우치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감정의 그릇이란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눈이기도 한데 이성과는 다른 것인가요? 우치다. 이성과는 다릅니다. 역시 감정의 그릇은 개인적인 신체 조건 같은 것이니까요. 나가이. 감정의 그릇을 크게 키운다는 것은 외장형으로 장착하거나 가정환경 이외의 것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따로 장착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가정이 붕괴된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우치다. 여하튼 그릇이 큰 사람을 찾아 그의 제자가 되거나 친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100% 공감합니다. 자신의 그릇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키우고 싶다면 실제로 그릇이 큰 사람과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부모나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 가르칠 수 없는 부분, 나로 인해서 아이가 더 확장될 수 없는 부분을 또 다른 사람과 연계되어지면서 아이의 세계가 엄청나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친구의 관계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릇이 큰 사람은 이렇게 숨 쉬는구나, 이렇게 코를 푸는구나 라고 말이죠. 곁에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고 듣고 흉내냅니다. 그것은 책으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박수. 나가이. 우치다 스님은 어떠셨어요? 우치다. 합기도 스승인 다다히로시 선생과 철학 스승인 에마누엘 레비나스 선생 밑에서 배웠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이지 그릇이 큰 스승님이었습니다. 나가이. 그렇다면 집단적 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치다. 평범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감정의 그릇이 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른 길 아닐까요? 그런 사람을 보면 나도 어쩌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100m를 9초대로 달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9초대로 돌파하면 뒤를 이어 계속 그런 사람이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높은 성과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인간에게 한계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럼 나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를테면 우리 인간의 상상력은 거의 마하, 삼천대천 세계의 무한대 영역인데 이것이 딥싱킹을 할 때 그 의지력이 부족하고 스스로가 한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더 큰 확장된 또 다른 새로운 사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그것을 깨면, 기록을 깨면 그때부터는 진입이 쉬워진 거죠. 왜냐면 목표가 저 정도도 되는데 난 그거보다 좀 더 높여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T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대체로 무엇? 이렇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상상, 역발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접근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기존의 관념을 깨고 어때요? 물건을 만들어서 선점하는 것이죠. 그 선점이 바로 뭐야? 돈이 되고 행운이 되는 거죠. 구글의 레리 페이지나 그리고 그 저커버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프 베조스
뭐 빌 게이츠 그리고 앨런 머스크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교육은 그동안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져 왔어요? 바로 피지배자들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 지배자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일종의 하나의 도구적 기능이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싱킹에서도 문제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 왜 문제를 문제 삼아서 그걸 해결하는데 한계를 지쳐? 아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막강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고의 교육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여전히 무엇을 위한 피지배 계층을 키워내기 위한, 이를테면은 지배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한 교육 컨텐츠와 내용이라는 거, 그 방법이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확인되는 구절이네요. 당신이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보고 장차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돕기 위해 나서는 젊은 사람들이 뒤를 이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해도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공감과 측은지심의 차이점이네요. 먼저 나가이가 질문합니다. 다시 공감과 측은지심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몇 년 전 터키 해안에 시리아 난민인 3세 남자아이의 죽음이 파도에 떠밀려온 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측은지심이었을까요? 우치다.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을까요? 어린아이였으니까요. 만일 그 사람이 수염난 아저씨였다면 보통 그렇게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포유류인 우리의 본능에는 동종의 어린 생명을 보면 돕자는 의지 같은 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자도 어린 새끼 고양이가 다가오면 젖을 물린다고 합니다. 아기는 굉장히 귀여운데 귀엽지 않다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아, 이게 정말 자연의 순리였군요. 귀엽고 사랑스럽기에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기를 보면 다들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본능입니다. 측은지심이란 상대가 고양이든 개든 상관없이 발동합니다. 그 점이 공감과는 다릅니다. 나가이. 공감이란 것에는 의식 같은 게 들어있는 것인가요? 본능이나 반사가 아니고요. 오치다. 그럴 겁니다. 공감은 본능이나 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공감한다는 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정말로 타자와 마음이 통하는가에 대해선 누구도 확증할 수 없습니다. 아, 정말요, 팩트죠. 그런데도 우리는 완벽하게 통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공감이나 이해를 근거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공감도 이해도 할 수 없지만 눈앞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돕는다는 규칙이 범용성이 높고 잘못될 일도 적습니다. 아, 우치다 교수님 진짜 선수 중에 선수예요. 다시 또 봐도 그러네요. 그래도 인간은 본능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 폭력에 굴하거나 굴욕감을 맛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분명 측은지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실말이라고 말한 맹자의 말처럼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기처럼 귀엽지 않은 타자를 돕는 일은 본능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좀 더 논리적이고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도움을 줄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가이 발판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토대에 둬야 하는 것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죠. 나가이 그런 거군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능적으로 보면 정동적인 공감은 가엽다거나 눈물이 날 것 같다는 마음에서 그치기 쉽습니다. 우치다 스님이 말씀하시는 측은지심은 행동까지 포함하는군요. 우치다. 그렇습니다. 집단은 약한 사람을 지지하고 돕는 작용을 할 때 가장 높은 기능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호모 메타버스 Z 2030 그 개딸이라고 요즘에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약한 자를 지지하고
돕는 그러한 마음을 내고 우리가 한번 글을 만들자라는 합의를 하는 거죠. 이 팬덤 문화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개딸들만 특별히 일어난 그러한 현상인가 했더니 이게 군중들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네요. 굉장히 중요한 걸 공부했네요. 자, 실제로 강자들만이 연합을 만들어 약자를 잘라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 집단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요. 검찰개혁 굳이 우리가 애써서 안 해도 그냥 소멸하겠는데요? 그들 다 강자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사회적인 원리로 왜 그들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볼까요? 누구나 때때로 병에 걸리고 다치기도 하고 언제인가는 나이를 먹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거치적거린다며 배제한다면 집단은 점차 피폐해져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집단이든 개인이든 약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심어놓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약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강합니다. 무도에서도 아기를 안고 있는 자세가 가장 강합니다. 검도든 공수도든 기분 동작을 보면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안은 부드럽지만 바깥은 견고하고 강합니다. 안정되어 있지만 자유로워 가동력이 넓습니다. 포유류의 자신의 새끼를 지킨다는 것은 종으로서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아기를 지킬 때 가장 강하도록 진화한 것은 당연합니다. 나가이 원리로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할 수 있는 걸 이해하고 거기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오치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족밖에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구인이나 국가의 성원, 동포라는 식으로 점차 공감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이 너무나 독단적이다. 사실 여러분들 가족이기주의는 기생충이란 영화에서 너무 처절하게 보셨죠? 그것은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가족이기주의도 또한 파괴적이죠. 그게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교육할 때도 이러한 범주를 자꾸 넓혀가는 그러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생명을 가진 모든 살아있는 게 우리의 동포다라는 데까지 이르면 종교적 깨달음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불이가 있고 원리스, 우린 모두 다 연결된 존재, 연기론적 그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계속 나아가다 도중에 숨이 멎는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요? 자, 다음 주제입니다. 합의 형성을 주도하는 확고한 각오. 나가이 오치다 스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감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없을까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오늘 처음 알았지만 공감은 제법 사회에서 키워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치다, 저는 공감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가집니다. 지금 일본은 공감 과잉의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 동질적인 집합적 공감 같은 것을 만든 바람에 외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들만의 천국, 그들만의 공감, 이것은 불통이지 공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나가이, 이른바 에코체인버나 필터 버블, 여기서 에코체인버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소통하면서 점차 편향된 사고를 갖는 현상을 비판하는 게 바로 에코체인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 필터 버블은요,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서 선별된 정보에 둘러싸이게 되는 현상. 이를테면 제가 오브제라는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AI가 알아서 오브제 옷 광고나 아니면은 판매처 같은 걸 계속 띄워주는 현상을 바로 지금 이야기한 필터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에코 체인버나 필터 버블이라 불리는 현상 말씀이시군요.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매우 언짢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 문제의식의 바탕을 둔 공감에 한거하라 라는 글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오치다.
공감을 강제한 탓에 사람들의 마음이 몹시 흐트러져 있는 듯합니다. 예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보고서를 쓰라고 했더니 13명의 학생이 저에겐 의사소통 장애가 있습니다 라고 써왔더군요. 의사소통 장애는 요즘 젊은 세대가 흔히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옷이 예쁘다거나 어느 빵집의 케이크가 맛있다는 정도의 이유만으로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심지어는 펄쩍 뛰며 하이파이브를 하곤 합니다. 공감하는 척 과장되게 행동하는 거지요. 저 이런 쪽으로 선수인데. 아무래도 스스로 의사소통 장애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사회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에 왕따 많이 당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왕따인 줄을 몰랐었어요. 근데 가끔은 내가 외롭네? 이렇게 생각할 때 바로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해서 지금은 아주 수다스러운 사람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신은 고도의 공감은 할 수 없지만 저 공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죠. 결국 그 소란스러운 모습을 공감하고 있는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자기적인 공감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꽤 고독하지 않을까요? 저렇듯 연기하지 않으면 친구로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저도 슬퍼서 그렇게 연기를 했었죠. 제 친구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대학에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명 중 15명 정도가 지금 사귀는 친구가 싫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알 것 같습니다. 작은 집단에서 연기적인 공감을 강요받고 어떤 화제든 맞아 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100%의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친구로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건 심리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그런 일은 특별히 여학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년의 아저씨 아줌마도 똑같지 않을까요? 마음속으로는 경멸하거나 혐오하면서 겉으로는 과도하게 공감을 연기하지 않으면 친구로 지낼 수 없는 상황은 꽤 위태롭습니다. 그보다는 때때로 죄송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거나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해도 허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이 건전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중요한 점이 대략 일치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함께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도 공감도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약속을 잘 지키고 정해진 규칙에 따른다면 한 팀을 꾸리거나 함께 큰 프로젝트도 해낼 수 있습니다. 100% 공감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완벽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안심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집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이런 규칙으로 하자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 끈적거리는 공감만 가진 사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공감이나 이해는 타자와 협동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공감이나 이해는 타자와 협동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결혼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이 100%의 공감과 이해 위에 세워져야 한다면 정말이지 큰일입니다. 사소한 일로 한 차례 피그럭거리고 그 일로 우리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곧 이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내에게 전면적인 공감 같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상한 남자를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건 너무 미안한 일이니까요. 시다 선생님 너무 겸손하신데요. 너무 매력적으로 생기셨고 너무 멋지세요. 나가이 계약으로 합의를 만들고 개인보다 집단으로 생각하자는 말씀이죠. 저는 원래 집단 안에서의 합의 형성이란 공감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이상은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은 권리로서 정해져 있기에 의무적으로 모두 철저히 존중하자고요. 그러나 역시 정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 사이에서 하위 상달식으로 합의를 이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위 상달은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제한제도, 직원의 의견조사, 면접 같은 것들이 하위 상달 제도에 속합니다. 우리가 보통 버텀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위 상달식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 포인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 입장이라는 게 있지만 합의하거나 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집단 전체로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라는 물음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 합의 형성의 훈련은 좀 더 어린 시절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합의 형성이란 누군가 옳은 의견을 말하고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 의견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비슷하게 만족스럽지 못한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두가 비슷하게 만족스럽지 못한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모두가 비슷하게 불만이라는 것이 타협점입니다. 그것을 착각하여 합의 형성을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윈윈 같은 건 억지입니다. 그런 기적적인 답은 일단 보통 없습니다. 합의 형성으로 여하튼 목표로 하는 것은 모두의 불만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답을 말하고 설득하든 다수결로 결정하든 그 답에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내 말도 이상하지만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여 누군가 확연히 손해보는 일 없는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합의 형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법사회학자 가와시마 다케요시가 일본인의 법의식이라는 흥미로운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일본의 전통적 합의 형성의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부키의 산닌키 치사 구루와노 하스가이라는 공연 목록이 있습니다. 오조키 치사라는 악인이 요타카라는 거리의 창부를 죽이고 백냥을 손에 넣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오보키 치사라는 도적이 그 돈을 빼앗으려 하자 두 악인은 엉겨붙어 서로 죽이려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도적 오쇼키 치사가 끼어들어 싸움을 중재합니다. 이때 어떻게 문제를 수습하는가 하면 100냥을 반으로 나눠 50냥씩 가져라.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할 테니 대신에 내 양팔을 잘라 하나씩 받아라. 그러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겠는가? 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감동한 두 도적이 그와 의형제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합의 형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두가 비슷비슷한 정도의 불만족스러운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가장 큰 자기 부담을 각오해야 합니다. 산부이 치료존에서 오오카 에치젠이 내놓는 일량도, 산닌키 치사에서 오쇼키 치사가 내놓는 양팔도, 본래라면 그들이 그런 걸 내놓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꺼내놓을 확고한 각오를 보임으로써 합의 형성을 주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부담. 내가 조금 손해볼 생각을 해야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선인이 용산으로 들어가겠다 하는데 나는 하루도 청와대에서 있을 수 없고 다시 다른 쪽으로 거처를 하겠다 할 때에 이분은 무엇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결정을 한 발짝도 뒤로 할 수 없다. 그러니 합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국민과 지도자가 이런 합의 형성, 이를테면 대국민에 대한 정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불협화음은 너무나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나는 그 사람이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고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은 적어도 정말 많은 다수가 우리나라도 거의 5천만이잖아요. 각자의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사회이고 정책 아니겠어요? 또 그것을 조율하는 능력자로서 우리가 최고의 리더를 뽑는 건데 이러한 합의 형성, 자기가 조금 희생을 감수할 각오를 하는 것조차도 하고 있지 않으니 이건 정말 불통의 불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인은 그런 합의 형성의 중요성을 이미 잊었기 때문에 가장 옳은 의견에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형성은 세 사람이 모두 일량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으니 이걸로 화해할까라며 혀를 차며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에 모두가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기대해선 안 됩니다. 나가이 이해됩니다. 의견의 우열을 경쟁하는 게 아닌 거지요.
오히려 플러스를 지우고 마이너스를 평등하게 하는 거군요. 우치다. 우위를 따지는 건 쓸데없습니다. 실제로 의견이 대립하는 이상 거기에는 그런 의견을 가지게 이른 개인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빼도 박도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조정이 안 됩니다. 당신도 분쟁 조정이란 일을 하고 있으므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성찰이죠. 자, 꾸준한 호흡은 최선의 성장. 나가이. 개인이 갖는 감정의 그릇에는 한계가 있지만 모두 비슷하게 힘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내야 한다는 말씀은 분명 옳습니다. 우치다. 혼자서 온 힘을 다할 뿐이라면 늘 무력감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혼자서 늘 온 힘을 기울여요. 그런데 생각만큼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우치다 선생님이 저한테 지혜를 나눠주고 계시네요. 저도 변화해야 되겠네요.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혼자만 무언가를 하려면 절망적인 기분이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결되기 위한 방법은 공감이나 연대나 단일이 아닙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암흑 속에서 홀로 적진을 향해 총을 쏘고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 똑같이 적진을 향해 총을 쏘는 총구가 보인다면 싸우고 있는 건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계속 싸울 힘이 생깁니다. 그건 공감이 아니죠. 상호 이해도, 동지로서의 연대도 아닙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지만 저기서도 누군가 애쓰고 있다는 인식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도 노력하고 있지만 저기서도 누군가 애쓰고 있다는 인식일 뿐입니다. 지난주에 그 건신대학원 대학교에서 강의를 잠깐 했어요. 대학원생들. 근데 그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 제가 바로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7시부터 거의 2시까지 혼자 이야기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런 어떤 긍정적인 교육에 대해서 같은 지향점을 가진 분들과 강화를 받고 보니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은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물론 혼자서도 문제를 너끈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원리주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학생이라면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상대가 야쿠자라면 일단 한 발 물러서지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좀 더 강해지자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가이 원리주의적으로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홀가분해지자, 후덕해지자는 것이군요. 오치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내거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줄어들 따름이죠. 나가이 미코시바 요시유키 선생님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정작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운운하게 됩니다. 같은 인간이라 때때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걸 잘 압니다. 우치다.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면 일을 호흡하듯 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목표를 내걸지 않습니다. 매일 삼시세끼를 먹고 목욕을 하고 8시간 동안 잠을 자고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일구고 때로는 한숨 돌려 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사이인가 우리를 가장 멀리까지 데리고 가줄 것입니다. 우치다 스님 정말 감동이 오네요. 우치다 스님 저수를 다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만난 많은 책들 중에 굉장히 큰 울림이 지금 오네요. 우치다 스님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사이인가 우리를 가장 멀리 데리고 가줄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꾸준히 살아가는 거, 이 삶을 수행자처럼 그 일정한 내가 글을 쓴다면은 하루에 5시간은 꼭 쓸 거야. 이러한 패턴들 정해놓고 그야말로
무한 반복. 물론 그 중에 일탈도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욕심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정말 이 책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고 그래서 늘 설레이는 것 같아요. 문득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난 정말 책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새로운 분들과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들의 생각을 책을 통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여러분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녹음한 파일을 홀랑 날렸어요.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그 파일을 먼저 지워버려 가지고 다시 지금 세 번째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홀랑 날리길 너무 잘했다. 반복해서 읽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책 7번은 다시 읽어라, 반복해서 읽어라 하시는데 그 말씀 무엇인지 또다시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오늘 공감병 같이 했고요. 마인드빌딩 출판사에 감사드리고 이 책 여러분들 꼭 좀 사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보고 말아야 될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우치다 교수님과의 대담이 정말 좋네요. 우치다 다스루 교수님.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는 사랑입니다. 김은영의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 TV는 하나의 교육 운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까지도 아니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는 좀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걸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